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넷플릭스 공개 예정인 돈 룩업이 극장에서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신작이죠. 미리 고백을 드리자면 저에게 돈 룩업은 아담 맥케이와 만나는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빅쇼트, 바이스 등등 아담 맥케이의 영화가 인상 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아담 맥케이 본인이 목표로 하는 창작자로서의 과제는 미국 사회에 대한 날선 비판인 것 같습니다. 언급드린 두 영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관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슨한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빅쇼트에서는 월가를 경유한 경제, 바이스에서는 백악관을 경유한 정치를 건드렸죠. 돈 룩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미디어가 결합된 미국 정치사회의 맨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너무 대놓고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파괴력이 덜하다는 아이러니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임을 노리고 있는 대통령 제니 올리는 줄곧 빨간 옷을 입고 나옵니다. 또한 그의 비서실장인 아들 제이슨은 극우적 발언 혹은 노동자,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를 빈번하게 일삼죠. 이 영화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고 어떤 정부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미국의 정치가 얼마나 돈과 결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에게 쩔쩔매는 것으로 묘사되니까요. 사실 제 생각에 돈 룩업이 돈보다 더욱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매스컴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군림하는 자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명예와 부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모두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 룩업은 머지않은 미래 혹은 가상의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현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영화인 거죠.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럴싸한 언변들만 잘 포장되면 누구나 높은 지위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화에서는 줄곧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매스컴 예절을 먼저 교육하도록 해. 제인과 비욘세가 함께 찍은 사진이 대통령의 집무실 테이블에 놓여있고 제인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진솔해 보인다며 지지율이 상승을 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또한 배쉬의 수장 피터가 아이들을 대동해 순수한 이미지를 더 쉬운 발표를 하자 기립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최초 해성 격추용 로켓을 발사했을 때 얼굴 마담으로 우주선에 탑승하는 대령의 경우에는 중후한 목소리와 위트를 통해 그의 거대한 결함들이 희석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돈 룩업은 꽤나 단순한 방식으로도 대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배쉬의 운석 시추선이 등장하는 장소에서 민디 교수는 피터에게 현 사안을 사업가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다가 된통 당하는데요. 이때 옆에 서 있던 제이는 담배를 하나 물고서는 어른답게 행동하라며 민디 교수에게 한마디 하죠. 그 상황에서 그녀의 옆에는 플래머블,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이라고 적혀있는 거대한 탱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즉 화기연금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이 있는 장소에서 심지어 저것이 폭발했을 때 지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대통령이 담배를 피우면서 어름다움을 운운하는 코미디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욱 명징한 까내림은 첫 번째 쿠키일 것입니다. TMI로 돈 룩업에는 두 개의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탈출한 몇몇의 주요 인물들이 몇만 년 후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에 도착하죠. 그들은 맨몸으로 우주선에서 내려 상당히 볼품없게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에게 그대로 학살당하죠. 그러니까 아담 맥케이는 미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완전히 발간 벗겨놓고는 처참하게 영화적 처단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 룩업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유는 초호화 캐스팅을 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메릴 스트립을 비롯해 조나 힐, 케이트 블란쳇, 티모시 샬레메 등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크고 작은 배역을 맡았습니다. 심지어 매우 짤막한 수준이지만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나오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런 면면이 왠지 장준환 감독의 1987과 유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영화 모두 어둠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명배우들이 의기투합하여 대거 참여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돈 룩업은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경쾌한 분열의 디스토피아라는 역설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드렸던 비판의식이 핵심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영화에서 감독의 의식과 결부된 두 가지 긍정적 요소가 흥미로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담 맥케이는 음악을 경유한 예술에 대해 희망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해 경외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제목 돈 룩업의 의미,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 약간의 아쉬웠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돈 룩업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Our guests today have made a pretty big discovery in space.
How big is this thing, Dolan? Can it destroy my ex-wife's house? Is that possible? There's a 100% chance that we're all going to... 제 생각에 돈 룩업은 혼돈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 나름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세상에서 예술만큼은 갈등을 봉합하고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영화에서는 특히 음악을 통해 그러한 감독의 의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돈 룩업에서 음악과 결부된 특징적인 묘사가 약 3번 등장합니다. 먼저 영화의 도입. 케이트는 지구와 충돌 예정인 운석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붙여 디비아스키라고 불리게 되는 혜성이죠. 이 순간 그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디비아스키 혜성이 6개월 후 충돌하리라는 발견은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케이트가 그 진실을 처음 발견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으니 이 사안이 훼손되지 않고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음악은 진실과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스트 룩업 운동을 견인하기 위해 개최된 라일리 비나의 콘서트. 그녀가 남자친구 DJ 첼로와 함께 저스트 룩업을 부르는 장면. 물론 가사를 들어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이 커플이 다소 진정성이 떨어지는 조합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황과는 맞지 않게 너무 고퀄이라 이질감마저 들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이 곡을 꽤나 길게 들려줍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음악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창작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엄청난 보컬이 주는 우아함이 우리들에게 쫙 스며들면서 저명한 천문학자들의 말보다 더욱 큰 힘을 뿜어내죠. 마지막은 랜달 민디 교수의 대사를 경유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 속에서 거론된 정확한 가수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 애둘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디와 케이트 그리고 쿠엔틴은 모두 모여 차를 타고 민디의 집으로 향합니다. 지구 최후의 날에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운전을 하던 민디는 노래 한 곡을 틀더니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듀크 엘링턴에 의해서 발탁된 재즈 가수라면서 자신의 추억과 결부하여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 직후 뒷좌석에 있던 쿠엔틴은 케이트에게 약혼을 하자고 고백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시퀀스에서 음악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기능,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기능. 말하자면 영화는 삶에서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돈 룩업은 음악이 무조건적인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첫 번째 격추 로켓이 발사될 때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순간의 음악은 사실상 상황을 그럴듯해 보이게 하기 위한 속임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화가 말하는 음악의 이로움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수 불가결한 것일 겁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결국 음악은 예술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화해본다면 아담 맥케이가 믿고 있는 마지막 희망은 결국 모든 예술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 안에는 영화 또한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영화란 돈 룩업처럼 세상의 진실을 밝혀내 대중에게 고발할 수 있는 거대한 무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t's way towards Earth. Can you see it? I can't! My head is in a bag! I did have the FBI put that bag over your head. They don't do that. The CIA does, but I'm... 돈 룩업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시선을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은 신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어본다면 이 영화가 다루는 신이라 함은 카톨릭이거나 개신교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음악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경외로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영화의 끝자락, 랜달 민디 교수의 가족, 케이트, 쿠엔틴 그리고 오글소프 박사는 민디 교수의 집에 모여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깁니다. 사실상 이들은 비유적 의미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관제탑에서 대통령 피터가 임무에 실패하는 장면과 교차 편집되죠. 영화는 두 상황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은 자기만 살기 위해 달아나다가 아들과도 헤어집니다. 즉 한쪽에서 현세대, 9세대, 백인, 흑인, 여성, 남성이 한데 모여 가족이 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출은 돈 룩업이 지향하는 바가 가족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이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영화가 목표로 하는 바가 이룩되는 순간 인물들이 기도를 드린다는 점이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 룩업이 신에 대한 경외를 표명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영화의 설정 때문입니다. 언급드렸듯 이 영화는 혜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혼돈이 영화의 큰 맥락일 텐데요. 저 혜성으로 인해 하늘을 봐라라는 저스트 룩업과
하늘을 보지 말라라는 돈룩업으로 양분되어 사람들은 분열되죠. 물론 하늘을 보라라는 표현은 정치적 의도, 미디어의 조작에 휩쓸리지 말고 실체를 보라는 은유적 표현이겠지만 저에게는 결국 하늘에 있는 신을 보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중간중간 하마, 개미 등등 자연의 경이로운 면면들을 지속적으로 인서트해 놓으면서 인류라는 것은 지구의 주인이 아닌 일부일 뿐임을 거듭 반복합니다. 또한 디비아스키 해성은 인류 탄생 이전에 탄생한 해성이라는 설정에서 이미 이 재난은 초월적인 영역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돈룩업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렌달 민디 교수가 갑자기 영웅적 인물로 변모하는 지점이라든지 티모시 샬라메가 매우 적은 분량으로 출연을 하고 있다든지 등등의 개인적 수준의 불만사항도 좀 있었고요. 영화가 어마무시한 배우들의 호연을 앞세워 경쾌한 톤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왠지 좋아야만 하는 영화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굳이 호와 불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돈룩업은 충분히 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영화였고요. 언젠가는 아담 맥케이의 영화들을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룩업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